푸른 달의 단편 소설 제목 달 때문에. 지은이 반고훈.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운 채로 올려다본 저 파란 달이 꼭 이번 시즌 새롭게 출시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동전 지갑을 닮았다. 기존 라인과는 차별화된 색상과 디자인으로 출시 전부터 인스타 태그를 장악했던 그 제품. 그룹 피앙세 멤버 진아가 뮤직 페스티벌에서 키링으로 착용하고 나와 각종 커뮤니티를 도배했던 그 제품. 이번 달 월급만 들어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질러버리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제품. 그 동전 지갑이 창밖 저 멀리서 유흉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던 것이다. 지지난달 프라다 셔츠만 사지 않았어도 당장에 질러버렸을 텐데 이번 달 카드값이 그렇게나 많이 나올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생활비 아끼려고 일부러 다이어트까지 했었는데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며 악착같이 버텨왔었는데 그랬었는데 결국 또 마이너스 신세를 면치 못했다. 뭐 통장 잔고야 어떻게든 메꿔넣으면 된다. 다음 달 월급도 있고 여차하면 주말에 알바라도 뛰면 되니까. 하지만 이래서야 동전 지갑은 구하지 못한다. 설마 직장에서 가부를 해줄 리도 없고 대출 구멍도 모두 막혔다. 그렇다고 엄마에게 손을 벌리기엔 지난번 앙금이 남아있다. 하나뿐인 딸에게 벌레보다 못한 년이라고 말한 것은 확실히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 사과받기 전까진 죽어도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왔다. 그깟 돈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았다. 연락해본들 선뜻 도움을 줄 것 같지도 않고 또 잔소리만 늘어놓을 게 뻔하다. 어쩌지? 그냥 감기에 걸렸다고 하고 이번 모임은 참석하지 말까? 하지만 벌써 30만 원이나 되는 회비를 내고 말았는걸. 그 돈이면 치킨이 몇 마리고 담배가 몇 갑이야. 내가 낸 돈으로 그년들이 고상한 척 와인잔을 흔들며 제낄 모습을 생각하면 뒤통수로 피가 다 몰리는 기분이다. 안 된다. 그 일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지난번과 똑같은 옷차림으로 나갈 순 없다. 프라다 셔츠야 아직 현역이니까 한두 번 정도는 더 우려먹어도 괜찮을지 몰라도 액세서리에 변화가 없다면 그 여우 같은 년들이 분명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볼 것이다. 지난번 모임에서도 현주 그년이 내 구찌 지갑을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았나. 어머, 구찌잖아. 그거 우리 대학생 때 유행하던 거 아니니? 그 말에 낄낄거리던 얼굴들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마치 하등한 짐승을 쳐다보는 듯한 얼굴. 흰 와이셔츠에 튄 김치찌개 국물 따위를 쳐다보는 듯한 표정. 이번에야말로 신상을 사서 복수해줄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새로 산 에르메스 핸드백이랑 색감도 찰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다 동창회 때문이다.
그때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그년들과 다시 어울릴 일도 없었을 텐데. 다들 내 소식을 궁금해한다는 말에 속아 어물쩍 참석했던 동창회는 그야말로 있는 척의 장이었다. 남자애들은 테이블 위에 저마다 몰고 다니는 자동차 키를 올려두었고, 여자애들은 브랜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품에 핸드백을 안고 있었다. 입으로는 겸손을 떨었지만 눈은 빠르게 상대와 나의 계급을 나누어 갔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불황을 외치더니 어째서인지 대금성고 56회 졸업생들은 모두 성공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 분명 그 중에는 자기 형편에서 0을 하나 더 붙여서 말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중 한 명이 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솔직해야지 하면서도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대충 상대의 경제 수준에 맞춰 저절로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마는 것이다. 어차피 그날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마음도, 그 자리에서 괜히 작아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거짓말은 대개 삶의 만족과 관련된 것이었다. 나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사무일을 보고 있는데, 원래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둔 뒤 반쯤 재미삼아 봤던 공무원 시험이 합격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몸담고 있다. 당연히 봉급은 적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돈보단 개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라 현재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또 공무원이 아무리 박봉이라고 해도 각종 수당들이 붙기 때문에 너희들 생각하는 만큼 작진 않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쇼핑할 정도의 여유는 된다. 쇼핑은 당연히 명품이며 원래는 외제차를 사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시선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전철을 이용하고 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아직도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 하루에도 몇 번씩 혹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도 나는 현재 이 일이 마음에 들고 뭔가 보람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까지 하다. 역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최고인 것 같다. 거짓말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사실은 대기업에 붙은 일도 내 돈으로 명품을 산 일도 없었다. 명품은커녕 생활비까지 빠듯해서 3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 대신 멀리 떨어진 할인마트에 장을 보러 다닌다. 허구한 날 민원에 시달리고 밀린 서류 업무 때문에 정시퇴근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딴 일이나 하려고 3년이나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나 싶다. 하지만 일을 그만둬버리면 당장에 공과금을 낼 수 없고 경기 불황에 이직할 곳도 마땅찮다.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래도 그쯤에서 끝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나는 결국 해선 안 될 말까지 하고 말았다. 저기 있잖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갖는 건 어떨까? 말을 하다 보니 점점 거짓말에 심취했던 것 같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개인 시간이 많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다. 워라벨이 보장된 삶, 너넨 꿈도 못 꾸지? 으스대고 자랑하고 싶었다.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던 것이다. 혹시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모임 날짜를 화요일 저녁이라는
어중간한 시간으로 잡아놓긴 했다. 주말에는 다들 쉬어야 하니까 하는 면목이었지만 속으로는 제발 안 된다고 말해라, 안 된다고 말해라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절 의사를 밝혀왔다. 결혼한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퇴근 시간이 어정쩡한 사람, 집이 먼 사람, 죽어도 매일 헬스를 다녀야겠다는 사람들이 그랬다. 나는 내심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뭐야, 다들 평일 저녁에 시간도 못 비우는 일기미들이었어? 하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때만큼은 억대 연봉도 필요 없고 내가 그 자리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랬는데 난 좋아. 한 여자애가 끼어들고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쳐다보니 실내에서도 꿋꿋이 팬디 울코트를 걸치고 있던 년이었다. 슬기라는 아이로 고등학교 땐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사는 집이 가까워서 명절 때마다 오고 가며 인사를 나누었던 사이였다. 직업은 프리랜서 웹디. 벌이는 월 3,400. 결혼은 뭐하러 해서 하나뿐인 인생을 망치냐며 1시간 동안 떠들어댔던 년이다. 그날 시간 비워놓지 뭐. 마치 그년이 선구자라도 된다는 듯 여기저기서 나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을 차려보니 총 6명이 손을 들고 있었다. 나까지 해서 7명. 모두 여자애들이었다. 어머, 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꼭 칠공주 같지 않니? 그렇게 짓거렸던 게 성이었던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다음 주면 또 그 지긋지긋한 면상들을 마주보고 밥을 먹어야 한다. 이번에는 도미 푸알레인지 뭔지를 처먹으러 간단다. 후식은 로즈잎 허브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무슨 차 하나에 15,000원이나 받아먹는다. 순 도둑놈들. 하지만 내색할 순 없다. 디저트 하나에도 셰프의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값어치는 응당 당연하다는 듯이 자약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모이면 또 지들 자랑밖에 안 한다. 아닌 척하면서 새로 산 구두나 귀걸이를 선보인다. 하나당 7만 원이나 하는 네일을 뽐내기 위해 일부러 테이블을 건반처럼 두드리거나 별로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수시로 조말론 핸드크림을 손에 덕지덕지 쳐바른다. 기죽지 않으려면 나도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다가 예금은 한 달 만에 동나고 카드빚이 늘어나고 엄마랑 인연을 끊었으며 배가 고파 이 시간까지 잠을 못 자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인생. 괜히 짜증이 나서 이불을 발로 걷어찼다. 모든 게 저 달 때문이다. 저 달만 아니었어도 생각나지 않았을 텐데 파란빛이 아니라 노란빛이었으면 생각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따라 저 달은 왜 파랗고 지랄. 어쩔 거야 내 비비안 웨스트우드. 어쩔 거냐고 내 비비안 웨스트우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진짜 다음 달에 바로 갚을 수 있는데 눈치 빠른 대학교 동창년들은 슬금슬금 내 연락을 피하고 있고 하는 수 없이 신용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나?
이번엔 진짜 안 되는데. 잠깐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해지자, 박선빈. 넌 처음부터 방법을 알고 있었잖아. 하지만 정말 그래도 될까? 실은 우리 동네 사람은 물론 은행까지 못 믿어서 돈은 꼭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별난 노인이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도 깜빡깜빡해서 센터에서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유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노인인데, 지원 사업 설명 때문에 나도 몇 번인가 직접 댁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다른 노인들처럼 억지를 부리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달란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지 갑자기 집에 꽁쳐놓은 돈을 꺼내놓으며 이상한 부탁을 해왔다. 이 돈 말이야, 자네들이 좀 맡아주지 않겠나? 나 자는 새에 자식놈들이 홀랑 다 가져가 버릴까봐 아주 무서워 죽겠어. 나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당황했는데, 옆에 있던 선임 주무관은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닌지 태연스레 노인의 말을 받아쳤다. 그러게, 아드님 모르게 어디 잘 숨겨두시라니까요. 글쎄, 아무리 꽁꽁 숨겨놔도 귀신같이 찾아낸다니까. 정 불안하면 은행에 예금을 맡기시던가요. 은행에는 도둑놈들밖에 없잖아. 그놈들은 뭘 믿고 내 돈을 맡기나? 그럼 저희는 왜 믿으시는데요? 너넨 동사무소 놈들이잖아. 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싶었지만 주무관은 그저 잘 알아들었다는 듯이 가볍게 웃고 치웠다. 계속 말을 이어가봐야 득될 게 없다고 판단했으리라. 집을 나와 센터로 향하면서 주무관은 나에게 노인의 집안 형편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었다. 10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지금까지 쭉 혼자 살고 있어. 밑으로 자식놈이 하나 있는데 어지간히 속을 썩히는 모양이야. 나이가 60 가까이 되도록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본 적이 없이 허구한 날 노름에 빠져 사는 것 같더라고. 부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도 아들놈이 전부 채가 버렸다는 모양이고. 그러면서 주무관은 누가 듣고 있기라도 하듯 짐짓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주민들 사이에선 아무래도 우리가 노인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눈치야. 아니,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야? 이런 일까지 신경 쓰게? 그러니까 너도 어디 가서 괜한 말 하지 말고 그건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어. 알았지? 나도 귀찮은 일에는 휘말리기 싫었으므로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정말 궁금했던 부분을 넌지시 물어보았다. 근데요, 그 가지고 있는 돈 말이에요. 다 해서 얼마나 될까요? 왜? 탐나? 아니요. 그냥 봉투가 꽤 두꺼워 보여서요. 한씨 할아버지 지원금도 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봤자 몇 푼이겠지. 전에 듣기론 아내 보험금에서 얼마 빼놨다고 하던데? 보자,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던가? 예? 500만 원이요? 뭘 그렇게 놀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모르지. 또 눈앞에서 직접 세본 건 아니니까. 워낙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노인이잖아. 근데 이거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누구는 지원금을 받았네 못 받았네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당연하죠.
그때를 떠올리며 나는 누운 자세로 주먹을 꽉 말아쥐었다. 500만 원. 주무관은 분명 그렇게 말했다. 모두 5만 원권이라고 가정하면 봉투에 든 지폐는 총 100장. 두께로 가늠해 보건 거짓말인 것 같진 않다. 무엇보다 노인은 현재 그 돈을 누군가가 훔쳐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본인의 아들. 그 아들놈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놈팡이고 이미 여러 번 부모 돈을 갈취한 이력도 있다. 다시 말해 그 돈을 슬쩍해도 나는 의심받지 않는다. 아니, 잠깐.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박선빈. 그건 범죄야, 범죄라고. 나는 스킨을 찍어 바르듯 손가락으로 뺨을 찰싹찰싹 때렸다. 남의 돈을 훔치다니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이게 정말 범죄일까? 잠깐 빌렸다가 다음 달에 바로 갚으면 되잖아. 잠시 맡아 놓는 것 뿐이잖아. 주민들도 그랬잖아. 우리가 노인을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무관은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책임감 없는 말이다. 뻔히 도둑 맞을 걸 알고도 모른 척하라고? 집에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옷장 서랍에 버젓이 돈이 들어있는데? 아들이 그걸 못 찾아낼 리 없잖아. 내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사라질 돈이잖아. 아니, 내가 훔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것 뿐이다. 다음 달에 바로 갚아줄 수도 있다. 어떻게 안 될까? 정 안 되면 100만 원만이라도. 정신도 오락가락 한다면서. 설마 매일 그 돈을 세보지는 않겠지. 그래, 않을 거야. 한숨을 푹 내쉬고 다시 창밖을 올려다봤다. 시커먼 구름 뭉치가 달 표면을 더듬으며 꾸물꾸물 흘러가고 있었다. 지금 시각 3시 45분. 준비하고 집을 나서면 대충 4시. 노인 집까지 차로 5분, 걸어서 20분. 구름이 걷히자 시퍼렇다 못해 참백한 새벽빛이 얼굴로 와락 쏟아졌다. 밑동이 사라져 누운 달걀처럼 보이는 반달이 검은 하늘에 쓸쓸히 떠 있었다. 마치 구름을 따라가듯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하고 있다. 어라? 달이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나? 공교롭게도 달이 향하는 방향에 노인이 사는 동네가 있었다. 설마 저 달이 나한테도 가도 된다고 말하는 건가? 괜찮아, 가도 돼. 이건 훔치는 게 아니라 맡아두는 것 뿐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혹시 이런 게 계시라는 걸까? 어쩌면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늘은 토요일, 내일은 출근하지 않는다. 밤을 새워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노인의 집 대문 열쇠는 우편함에 들어있다. 노인이 자꾸만 열쇠를 잃어버려서 주무관이 알려준 방법이다. 설마 이런 동네에 도둑이 들겠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좋아, 결심했어. 나는 침실에서 나와 얼른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니 누가 봐도 범죄자의 몰골이었다. 혹시나 수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싶지만
동네 주민에게 얼굴을 들키는 것보다 나았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왔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몸은 으슬으슬 떨려왔다. 택시를 타기보단 긴장감도 덜 겸 걸어가기로 했다. 아니, 뛰어가기로 했다. 고요히 가라앉은 동네에 내가 내는 발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벌써 숨이 차고 땀이 났다. 운동 부족일까? 아니, 긴장감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징조였다. 역시 무모했다. 도둑질이라니, 그것도 남의 집 돈을 훔치다니, 내가 할 수 있을 리 없다. 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 줍는데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나서야 허리를 숙이지 않나. 안 된다, 못한다. 내가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마음 독하게 먹어, 박선빈. 못하긴 왜 못해? 너더러 남의 집 담을 넘으라는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뚫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그걸로 끝. 이게 어려워? 하지만 그러다가 걸리면 걸려? 누구한테? 동네 주민한테? 뭐 네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경보음이라도 울린다니? 어차피 노인들만 모여 사는 동네잖아. 이 시간까지 깨어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아니, 한씨 할아버지 말이야. 한씨 할아버지? 아, 그 깜빡깜빡한다는 노인네? 한 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 그래서 그 집 아들도 밤중에 몰래 왔다 간 거고. 하지만 됐어.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오직 동전지갑만 생각하란 말이야. 언제까지 그 여우 같은 년들이 잘난 척하는 꼴만 볼래? 너도 의수되고 싶잖아. 자랑하고 싶잖아. 정말 괜찮을까? 아, 괜찮대도. 그렇겠지? 그럼. 그래. 이건 훔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야. 잠깐 쓰고 다시 갖다 놓을 거라고. 쫄지 말자. 박선빈, 쫄지 마. 나는 머리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냈다. 각오를 다졌을 뿐인데 벌써 호흡이 안정됐고 발걸음도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달리면서 휴대폰을 꺼내봤다. 이제 4시 12분. 고개를 들자 어느새 동네 입구로 이어지는 돌계단이 저 멀리에서부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계단에서부터는 천천히 걸어서 올라갔다. 숨이 차서 변장이고 뭐고 일단 마스크를 턱 밑까지 내렸다. 눈알 안쪽이 쿡쿡 쑤시고 숨을 헐떡일 때마다 가로등 불빛이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동네답게 비슷한 디자인의 낡은 주택들이 시야 양옆으로 비스듬하게 서 있었다. 어느 집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내 발소리를 지워주었다. 지붕과 지붕 사이로 보이는 새파란 달이 내 발밑을 비추며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드디어 노인의 집 대문 앞에 섰다. 원래는 녹이 쓴 초록색 대문이었는데 어느 대학교에서 자원봉사를 나와 살구색으로 깔끔하게 칠해주고 간 것이다. 나는 슬쩍 뒤를 돌아본 뒤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우편함으로 손을 찔러 넣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서 바로 느껴졌다. 열쇠는 고리도 없이 덜렁 몸체만 누워있었다. 그대로 끄집어내 입으로 후후 분 다음 천천히 열쇠 구멍에 집어넣었다. 손목을 비틀자 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다. 생각보다 소리가 커서 당황했는데 다행히 개가 쉬지도 않고 짖어준 덕분에 안심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어둠에 잠긴 현관과 마당이 눈에 들어왔다. 마당 한편에는 오랫동안 가꾸지 않은 화단이 쓰레기 더미가 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고무대야와 장독대들이 실루엣만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안방 창문에 붙여놓은 방풍지도 모르고 봤다면 그저 거대한 구멍이라고 생각될 만큼 빛이 들지 않았다. 아까까지 내 발밑을 비춰두던 달빛은 넓은 지붕에 가려져 현관문 언저리만 희붐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낮에 왔을 때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느낌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모두 하교하고 없는 학교 안에 나 홀로 들어와 있는 기분이랄까. 어쩐지 발을 들여서 안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나는 등 뒤로 문을 닫고 천천히 마당을 걸어갔다. 현관 앞에 서자 심장이 본격적으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무릎이 덜덜 떨리고 귓속 현관이 욱신욱신 아프도록 요동쳤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는 생각이 1초에 수십 번씩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갓 완성된 유리 세공품을 다루듯 조심조심 현관문 손잡이를 당겼다.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열린 문틈으로 흙 묻은 신발이 보였다. 어째서인지 그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돌아가기엔 이미 늦었다. 나는 문 사이로 슬그머니 몸을 밀어넣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올라섰다. 현관을 기준으로 왼쪽이 거실, 오른쪽이 주방, 정면에는 화장실. 단순한 구조라서 어둠 속에서도 금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노인이 생활하는 공간은 거실과 화장실 사이에 있는 안방. 그곳에 옷장도 있었다. 오랫동안 환기를 하지 않았는지 집안 전체에 쿰쿰한 냄새가 가득했다. 거실 창문에 쳐둔 커튼도 전에 봤던 모습 그대로였다. TV, 셋톱박스에서 깜빡거리고 있는 초록빛을 제외하면 집안의 다른 불빛은 존재하지 않았다. 낭떠러지에 내몰린 사람처럼 멈칫멈칫 발을 움직였다. 발바닥에 땀이 나는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쩍쩍 달라붙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을 소리일 텐데 지금은 그 어떤 타악기보다 우렁차게 들려왔다. 이럴 거면 양말이라도 신고 올 걸 후회했다. 긴장감 때문에 자꾸만 속이 메스꺼렸다. 침을 삼켜 눌러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위액이 역류할 것 같았다.
속이 진정될 때까지 거듭 호흡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관절 하나하나를 주워 모은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다리를 움직였다. 앞발을 바닥에 붙이고 이어서 뒷발을 바닥에서 뗀다. 뒷발을 바닥에 붙이고 앞발을 교차하여 뒤로 보낸다. 다시 앞발을 바닥에 붙이고 이어서 뒷발을. 움직이려던 순간에 나는 동작을 멈췄다. 바로 옆에서 기척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몸은 그대로 두고 고개만 움직여 옆을 바라봤다. 어둠에 잠긴 부엌 저편에서 키 큰 무언가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소리는 그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냉장고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냉장고 따위가.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걸음을 시작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에 놀랐다는 사실에 자극받았는지 발걸음에 순간 망설임이 사라졌다. 나는 단숨에 안방 앞까지 이동해서 열린 문 너머에 누워있는 노인을 확인했다. 노인은 낯선 이의 방문은 꿈에도 모른 채 창문 쪽을 바라보고 꾸부정하게 돌아 누워있었다. 가슴까지 이불을 덮은 모습이 어둠 속에서 꼭 작은 고래의 사체처럼 보였다. 세상 모르게 자고 있으면 좋으련만 코 고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시선을 미끄러뜨려 노인의 발 아래에 있는 옷장을 바라봤다. 자수가 새겨진 오래된 나무 옷장. 저 문 안에 내 비비언 웨스트우드가 들어있을 터였다. 방 안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창에 전부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서 얼마간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옷장의 자수무늬가 기억이 아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해졌을 때 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뒤꿈치를 들고 이동했다. 만에 하나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잡동산이라도 밟아 넘어지면 큰일이므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골라 움직여야 했다. 겨우겨우 옷장에 다다른 나는 다음 문제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 여는 소리는 둘째치고 옷장 문이 열려면 이불을 살짝 걷어내야 하는데 노인의 발을 자극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아무리 잠기가 어둡다고는 하지만 또 모를 일이다. 만약 몸을 뒤척이기라도 해서 이상함을 감지하면, 그래서 고개를 들고 나를 발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뭐라고 말해야 하지? 꿈이라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새로운 지원 사업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이 시간에? 설마 그런 게 먹힐 리가. 이렇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턱이 저절로 열리고 닫혔다. 이번에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여기까지 온 내가 믿기지 않았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었는데, 민원과 서류 업무에 시달리는 평범한 공무원일 뿐이었는데, 어째서 남의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다 저 달 때문이다. 저 달이 가라고 꼬시지만 않았어도. 나는 커튼 너머로 들이치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노려보았다. 하긴 예로부터 달이 사람을 현혹한다는 말이 있었지. 늑대 인간도 달을 보고 변신하지 않나. 나도 뭔가에 홀린 듯 행동하고 말았다. 장난이 아니라 이건 정말 뒤가 없는 행동이었다. 걸리면 직장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실형을 살지도 모른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이 그랬으니 뉴스에 보도가 날 수도 있다. 공무원이니까 자체 징계로 끝나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사람들 얘기고, 나 같은 3년차 핫바지 일기미 따위는 가차없이 내쳐질 게 분명하다. 어쩌지? 너무 무섭다. 어떡하면 좋지?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지? 어쩌지? 어쩌긴 멀었지? 안 들키면 그만이잖아! 나는 입을 앙 다물고 조심히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생각보다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노인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다. 돌아누운 자세 그대로, 움직임이 없었다. 나는 노인의 발을 피해 조심조심 문 반대편으로 걸어가서 옷장 안을 살펴봤다. 두꺼운 겨울 외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좌측 아래쪽에 3칸짜리 서랍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뒤로 물리고 닫혀있던 왼쪽 문을 마저 개방했다. 하지만 역시 바닥에 깔아놓은 이불 끝에 걸려서 문은 절반 좀 안되게 벌어졌다. 이래서야 서랍을 열지 못한다. 적어도 40도 정도는 더 벌어져야 가능할 것 같았다. 나는 그쯤에서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제자리에서 무릎만 굽혀 몸을 낮췄다. 오른 손바닥을 바닥에 댄 뒤 먼지를 쓸듯 천천히 이불을 밀어냈다.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렸다. 마치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는 모래성의 깃발을 빼앗아 오는 것처럼 모든 신경이 손바닥으로 집중되었다. 이불 끝이 손날에 밀리면서 이불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겼다. 방바닥에 미지근한 온기가 손가락에 전해졌다. 오른손으로는 이불을 밀면서 왼손으로는 문을 잡고 천천히 당겼다. 아직 공간에 여유가 생기려면 멀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네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말이 들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문이 전부 개방될 때까지 노인은 깨지 않았다. 바닥을 밀던 손을 놓자 다리를 걸치듯 이불이 턱하고 문에 부딪혔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이불을 타 넘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고 중간 서랍을 손으로 잡았다.
이 안에 500만 원이 들어있다. 그 봉투만 가져가면 된다. 그럼 2번 다시 이곳에 올 일 없다. 원래는 다음 달에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미안하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짓을 또 하느니 차라리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더 낫다. 무서워서 이곳엔 2번 다시 못 오겠다. 드르르 드르르르. 손에 힘을 주는 만큼 서랍이 당겨져 나왔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수시로 뒤를 확인했다. 노인이 몸을 뒤척이는 순간 곧바로 방을 뛰쳐나갈 생각이었다. 들킬 바에야 그게 낫겠다 싶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랍이 전부 열리고 그 안에 보란듯이 넣어둔 두툼한 종이봉투를 꺼내들까지도 노인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국어를 하는데 어정쩡한 자세로 얼마간 봉투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봉투의 하얀 겉면만은 확실히 도드라져 보였다. 원래의 쓰임새보다 훨씬 많은 내용물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봉투는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500만 원. 자그마치 500만 원이 든 봉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얼굴 앞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벌어진 틈 사이로 빽빽이 들어있는 지폐의 윗머리를 확인해 보았다. 어두워서 색상만으로는 화폐 단위를 식별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정말 5만원권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도 확실히 해두기 위해 윗면에 있는 지폐 몇 장을 슬쩍 꺼내보았다. 다 꺼내지는 못하고 지폐 아래에 적힌 숫자만 확인해볼 요량이었다. 커튼 틈으로 파고드는 시퍼런 달빛이 이 지폐가 정말 5만원짜리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나는 명치에 힘을 주고 터져나오려는 환호를 간신히 참아냈다. 봉투에다 몇 번이나 입을 맞추었고 그때마다 실수가 흘러나와 마스크를 다시 올려 써야 했다. 됐다. 해냈다. 해내고 말았다. 이 돈이면 동전 지갑은 물론이고 브로치도 하나 건질 수 있겠다. 돌려줄 필요가 아예 없다고 한다면 저렴한 라인의 미니 핸드백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 이 돈은 내가 먹는 게 맞다. 이 개고생을 해서 얻은 건데 다시 돌려주는 것도 이상하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불우한 이웃 도왔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손바닥을 모아 잠든 노인을 향해 기도했다. 그러나 방심은 군물. 나는 평정심을 되찾고자 머릿속으로 10가지 센 뒤 천천히 서랍을 밀어 닫았다. 옷장 안을 뒤져보면 금붙이 하나 정도야 더 나오지 않겠냐 싶었지만 욕심을 부리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도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성실한 여자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공과금은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납입했던 선량한 시민이다. 잡도둑과 같은 취급을 당해서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스스로 다독이며 나는 조심조심 옷장 문을 닫았다. 문에 붙어있던 자석이 서로 맞물리며 찰칵하는 소리를 냈다. 지금까지 미동조차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는 딱히 당황하거나 하지도 않았다. 한 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를 정도라는 노인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러니 집이 털릴 수밖에. 어쩐지 한심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문득 갈증이 일었다. 성공했다는 쾌감이 긴장감을 덜어주었는지 부엌에 가서 물이라도 한잔하고 갈까 하는 충동마저 들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고 돈봉투를 품에 안았다. 물은 이 돈으로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다. 아니, 시원하게 캔맥주를 마시는 것이 좋겠다. 이제까지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아끼느라 주구장창 필라이트만 사서 마셨지만 오늘은 수입 맥주로 가자. 호가든 아니면 기네스. 시원하게 한잔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완전히 눈에 익어버린 어둠을 능숙하게 헤쳐가며 걷고 있는데 어떤 형용할 수 없는 찝찝함이 자꾸만 가슴에 들러붙었다. 그것은 기묘한 불안감이었다. 아무리 잠기가 어둡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몸 한번 뒤척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숨소리 한번 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노인은 정말 자고 있는 게 맞을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차피 들킬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확실히 해두는 편이 마음 편할 것이다. 나는 결심을 굳히고 천천히 노인을 향해 다가갔다. 돌아누운 노인의 옆모습을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눈은 감겨 있었다. 입도 다물고 있었다. 양손은 기도하듯 곱게 모아 턱을 받치고 있었다. 모습만 보면 특별할 거 없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심장은 저 혼자 난리를 치며 명치를 두드리고 있었다. 시야가 좁아지고 마스크가 들썩일 정도로 숨이 거칠어졌다. 저기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급기야 무릎에 손을 얹고 잠든 노인의 어깨를 흔들기에 이르렀다. 도둑이 스스로 집주인을 깨우다니 그 어떤 등신도 저지르지 않을 짓이었지만 그 즈음에 나는 이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다. 노인이 이미 숨을 거뒀다는 것을. 영감님. 살그머니 손을 내밀어 노인의 입 주위에 갖다 댔다. 역시 숨이 느껴지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눈앞에 놓인 건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 다음 순간 찢어질 듯한 비명이 방 안에 메웠다. 그 소리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내보낸 소리였다. 나는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그러다가 이불을 잘못 밟고 미끄러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충격은 있었지만 아프진 않았다. 온몸에 신경회로가 고장난 듯했다. 방이 이렇게나 소란스러운데도 노인의 몸은 단 한 번도 뒤척이지 않았다. 컴컴한 벽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적혀 있기라도 하듯이 같은 자세로 하염없이 돌아 누워 있었다. 손에 쥔 돈봉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빈혈이 온 것처럼 이마와 목덜미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이를 어쩌면 좋지?
우선 신고부터 해야 하나? 신고한다니? 어디에? 119? 아니면 112? 아, 어쩌면 좋지? 어떡하면 좋아? 어쩌면 좋지? 고개를 들자 어느새 커튼을 비추고 있던 파란빛이 슬금슬금 물러나고 있었다. 벌써 바깥은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곳이다. 파란빛은 곧 연하게 물들고 어느 틈에 붉은기가 돌기 시작할 것이다.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도망가자. 우선 이곳에 벗어나자. 겨우 생각이 미친 나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방 안에 뛰쳐나왔다. 분명 시야는 앞으로 향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다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마치 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 쉼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신발의 발가락만 겨우 걸친 채로 현관을 빠져나왔다.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둠은 여전히 마당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하늘빛은 티가 날 정도로 연해졌다. 앞으로 30분 안에 날이 밝아올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할 생각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시간을 가늠하고 있었다. 서둘러 마당을 지나 대문을 열었다. 밖에 나오고 나서야 내 손에 훔친 돈 봉투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빨리 운동복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이미 나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모든 행동이 머리를 앞지르고 있었다. 생각해서 행동한다기보단 행동해야 해서 행동한다는 식이었다.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 그 원초적인 명령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벌써 다리가 풀려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이다. 내려가야 할 계단이 많았다. 이 떨리는 몸을 가지고 저 아래까지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까? 쓰러지거나 헛디뎌서 계단을 구르진 않을까? 저 계단이 마치 지금의 내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다. 문제될 거 없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을 봐서 놀란 것뿐이다.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본 척한 것도 아니다. 노인은 분명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편안해 보였으니 아마 자연사 했으리라. 혼자 살던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는 일은 이 동네에선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다. 가족이 없는 경우 보통 시신은 3주나 4주가 지나서야 발견되는데 이 노인은 내가 미리 발견했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만하다. 아니지. 내가 노인의 죽음을 알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오늘 이곳에 들른 일도 없고 내 방에서 세상 모르게 자빠져 자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 그런 거다. 나는 모른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리슈?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고 이즈교 한 걸음을 내딛나 싶었는데 바로 뒤에서 그런 목소리가 날라왔다. 이곳에 누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던 나는 소리를 빽 지르며 뒤를 돌아봤다. 웬 구부정한 노파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예? 누이시냐고? 그러는 넌 누군데?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나는 겨우 마음을 추슬렀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는 여기 주민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대충 넘어갈 걸로 생각했다.
그러나 노인은 이정표를 확인하듯 눈을 작게 뜨고 한참을 그곳에 서 있더니 앗 하고 짤막한 소리를 내뱉었다. 누군가 했더니 동사무소 아가씨잖아. 에? 불싸. 심장이 목구멍을 때렸다. 모자랑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서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티가 난 모양이었다. 나는 또 이 집에서 나오길래 한신의 아들내미인 줄 알았지. 근데 앞만 봐도 여자 같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아, 그래요? 뭐? 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미치겠네 진짜. 근데 동사무소 아가씨가 이 시간에 웬일이래? 아참, 오늘은 일요일 아닌가? 예? 아, 그렇긴 한데요. 응? 노인은 한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어느 한 지점을 가만히 응시하기 시작했다. 그 시선을 더듬어 따라간 나는 진성으로 욕을 내뱉을 뻔했다. 돈봉투가 바지 위로 삐져나와 있던 것이다. 급하게 쑤셔 넣느라 차마 매무새를 정돈하지 못했다. 나는 하하하하고 웃으며 서둘러 상의를 내렸다. 그리곤 노파에게 들리듯이 참, 뛰다 보니 옷이 멋대로 라고 중얼거렸다. 노인은 내 손과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점점 눈썹이 중심으로 모아졌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안에서 뭔 일이 있었어? 예? 안에서 뭔 일이 있었냐고. 그게 무슨... 노파는 대답 대신 살구색 대문을 헬끔 쳐다보았다.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얼마간 시간이 소요됐다. 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근데 왜 동사무소 아가씨가 한씨 집에서 나와? 그건... 씨발, 미치겠네 진짜. 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달리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여기서 내 인생은 종말을 맞이하고 마는 걸까? 겨우 500만 원 때문에, 그깟 500만 원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안 돼. 안 된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침착해라, 박선빈. 상대는 노인이야. 정 안 되면 힘으로라도. 그때 감긴 눈꺼풀 안으로 불빛 하나가 번뜩였다. 허접한 방법이긴 해도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나는 눈을 뜨고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노파를 향해 멋쩍게 웃어 보였다. 그게요. 실은요, 한씨 할아버지가 부탁하셨거든요. 밤중에 아들이 올지 모르니까 보초 좀 서달라고요. 본인은 잠기가 어두워서 잘 못 들으신다나. 태어난 척 말은 했지만 두 다리는 불안한 듯 까딱까딱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노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한번 갸웃하더니 갸웃한 모습 그대로 되물었다. 동사무소에서 그런 일도 해? 그럼요. 한씨 할아버지 지원금이 꽤 많으셨잖아요. 저번 달엔 쌀이랑 라면도 받아가시고 그걸 홀랑 도둑맞으면 안 되니까. 정말?
네. 제발, 제발 그러니 하고 넘어가, 제발. 노파는 하고 콧김을 내뿜더니 이내 찡그리고 있던 눈썹을 바로 폈다. 그러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거리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양반도 가만 보면 참 별나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집안일을 동사무소 사람을 시키면 되는가? 에? 아, 내 말이 틀려? 자기가 자식 간수를 잘못해놓고 왜 엄한 사람한테 일을 떠맡기냔 말이야. 돈이야 훔쳐가든 말든 자기 사정이지, 안 그래? 아, 그런가? 노파의 반응에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이런 어줍잖은 거짓말이 먹히다니. 대체 이들에게 공무원은 어떤 이미지란 말인가? 정말 주민센터에서 보초 업무까지 봐준다고 생각하는 걸까? 노파는 비밀 이야기라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저기, 한신의 말이야. 아무래도 치매인 것 같지 않아? 요즘 통 이상한 말만 하고 영 수상하단 말이지. 전에는 안 그랬거든. 아니, 언제는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모르더라니까. 그래요? 그렇다니까. 아이고 참, 사정이 딱하긴 하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응? 이 새벽에 동사무소 직원을 출근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나 그래?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뭐. 나는 마스크로 입을 가린 채 가식적인 눈웃음을 지었다. 평소 민원에 시달리느라 표정 연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근데 말이야, 이뜬? 예? 한신의 아들 말이야, 이뜬? 아, 아니요. 안 보이던데요. 그래? 요즘은 또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통 모습이 보이질 않네. 지들 아버지 치매인 건 알고 있으려나? 글쎄요. 할 말 다 했으면 썩 꺼져, 이 할망구야. 나는 속으로 절규를 외쳤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나는 식당 문을 열어 해서 먼저 가볼게. 아가씨는 안 가? 예, 저도 가야죠. 순간 노파가 내 마음을 읽은 게 아닐까 싶어 당황했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눈치챈 것 같진 않았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는 나란히 계단에 내려갔다. 마음 같아선 노파를 먼저 보내고 싶었지만 쉴 새 없이 말을 걸어오는 통에 어쩔 수 없었다. 노파는 좀 전의 일은 완전히 뒷전이 된 듯 자기 식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저리 떠들기 시작했다. 코로나 이후의 형편과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치솟는 물가, 외상을 갚지 않은 손님들과 먹튀하는 얌체들까지.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모를 이야기로 골목을 시끄럽게 했다. 나는 노파의 입에서 언제 한씨 할아버지가 나오나 싶어 전전긍긍했다. 그러나 계단에 모두 내려갈 때까지 그의 안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어쩌면 오늘 일은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슴 안에 그런 희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저는 이쪽으로 가요. 골목의 갈림길에서 나는 우측으로 난 도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그래, 그럼. 아이고, 주말에 욕받네, 그려. 아니에요. 그럼 저 가볼게요, 할머니. 그려. 얼른 가서 푹 쉬게. 나는 노파의 뒷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재빨리 몸을 돌려 잔다름질 쳤다. 사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반대 방향이었지만 노파와 동선이 겹치기 싫어서 이쪽을 선택한 것이다. 오로지 걷는 것에만 집중하여 목적도 없이 5분 정도 걸어 나갔다.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어쩐지 그 노파가 나를 부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잠깐만 아가씨, 정말로 한씨가 부탁해서 간 게 맞아?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았다. 걷다 보니 어느새 반대편 큰 길로 빠져나왔다. 이른 아침인데도 4차선 도로에 차가 많이 지나다녔다. 나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당연히 노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들자 하늘빛이 밝았다. 어둠이 사라지고 달도 모습을 감췄다. 저 멀리 보이는 빌딩 옥상에 화상을 입은 듯 울긋불긋한 구름이 한데 뭉쳐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니 벌써 4시 47분이었다. 원래 해가 이렇게 빨리 떴었나. 새벽에 있었던 일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도로 반대편에 편의점이 보였다. 가서 뭐라도 마시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다.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바지춤에서 슬쩍 돈 봉투를 꺼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깃털처럼 가벼웠던 것이 지금은 벽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과연 이걸로 괜찮을까? 오늘 한 일이 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일이었을까? 태어나 처음으로 도둑질을 했다. 그것도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친구 머리핀을 슬쩍 한 것도 아닌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돈을 훔쳐냈다. 괜찮다. 이건 하늘과 나만 아는 비밀이니까. 수치심만 참아내면 어떻게든 감내할 수 있는 일이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할 비밀 한 가지쯤은 다들 가지고 있지 않나.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을 발견해놓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건 일종의 사체 유기가 아닐까. 아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미 노인은 사망한 상태였다. 곧장 신고했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노인의 죽음은 우연일 뿐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게 팩트다. 나만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까짓것 남들보다 비밀 하나 더 짊어지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로 노파의 존재다. 노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렸다. 다행스럽게도 노파는 내 거짓말을 추호도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언제 이 일을 떠벌리고 다닐지 모른다. 만약 주무관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야 할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엄연히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새벽에 노인 집에 방문할 만큼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하필 내가 노인 집에 방문한 날 전과 달라진 게 두 가지나 생겨버렸다. 하나는 사망한 노인의 존재, 이건 어떻게든 된다. 경찰이 사망 추정 시간을 알아내면 내가 그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건 금세 밝혀질 테니까. 문제는 내가 시신을 발견했느냐 못했느냐다. 만약 노인이 사망한 걸 알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둘러대는 편이 나을까? 몰라. 어차피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집안엔 들어가지 않아서 모른다고 말하면 되잖아, 바보야. 그것보다 진짜 문제는 바로 노인의 망나니 아들이다. 노파가 물었을 때 나는 당황한 나머지 노인의 아들은 보지 못했다고 말해버렸다. 그것은 오늘 내가 저지른 실수 중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터였다. 내가 오늘 노인의 집을 털기로 결심한 이유는 돈이 없어져도 내가 의심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전과가 있는 인물이 따로 있어서 모든 책임을 그쪽에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돼버린 것이다. 내가 직접 그의 알리바이를 보장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집에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면 당연히 내가 먼저 의심받지 않을까. 그땐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다.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자고 싶었다. 타이밍 좋게 신호등 불이 바뀌어서 나는 철근처럼 무거워진 다리를 이끌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편의점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다. 사장이 직접 카운트를 보는지 중후한 느낌의 깡마른 남성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해왔다. 나는 인사에 대꾸해줄 기력도 없이 곧바로 주류 코너로 향했다. 마음 같아서는 소주를 들이키고 필름을 끊겼으면 싶었지만 자제심을 발휘하여 캔맥주로 골랐다. 사장이 바코드를 찍는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어느새 풍경은 완연한 아침이 되어 있었다. 불과 몇 분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세상이 바뀐 듯한 기분이었다. 아침은 늘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가 맑아지고 숨이 깨끗해지는. 만약 나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저랬을까. 손님? 4,000원입니다. 네. 사장의 말에 나는 고개를 바로 했다. 손에 든 봉투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사장에게 내밀었다. 나머지는 옷 밖으로 튀어나오든지 말든지 주머니에 대충 쑤셔 넣었다. 그리고 맥주를 몸 앞으로 끌어당기는데 사장이 웃으며 지폐를 도로 돌려주었다. 손님, 이런 건 저희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데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 사장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의 손에는 분명 5만원짜리 지폐가 들려있었다. 거스름돈이 없다는 말인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일해도 되는 건가?
이미 반쯤 녹초가 된 탓에 대꾸할 힘조차 나지 않았다. 그럼 카드로 계산하면 되지 뭐 하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깜빡하고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짜증이 치밀었다. 안 그래도 되는 일이 없어서 죽겠는데 이놈은 왜 돈을 받지 않는 걸까? 돈이 있는데 왜 사지 못하는 걸까? 눈빛으로 쏘아보며 따져댔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손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착오는 무슨 착오요? 내가 악을 쓰며 달려들자 사장은 직접 확인해 보라는 듯이 지폐를 가볍게 흔들었다. 나는 그의 손에서 낚아채듯 지폐를 뺏어왔다. 얼굴 앞에 두 손으로 펼쳐봤다. 분명 5만원권이 맞았다. 색깔도 누리끼리 했고 존경하는 신사임당님도 떡하니 앉아 웃고 계셨다. 한국은행이라는 글자도 보이고 지폐 일련 번호도 있었다. 아니, 잠깐만. 웃고 계셔? 신사임당님이 원래 웃고 계셨나? 당황해서 고개를 쭉 내밀었다. 그러고 보니 이 지폐는 왜 이렇게 두꺼운 걸까? 지폐는 원래 얇아서 불빛이 비치면 반대편 글씨가 보이지 않나. 지폐에 부착된 홀로그램 띠는 왜 이렇게 까무잡잡한 걸까? 원래 빛의 각도에 따라 알록달록하게 모양이 변하지 않나? 근데 이 지폐는 왜 그대로일까? 왜 반짝이지 않는 걸까? 거짓말이다. 나는 봉투를 꺼내 지폐를 몽땅 살펴봤다. 손이 떨리는 바람에 지폐의 절반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장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다. 지폐 상단에 낯선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날개를 단 모습의 천사 캐릭터였다. 두 천사가 서로 양 끝에서 현수막을 잡고 있었다. 현수막에는 대문짝만한 글씨로 은행 놀이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르지 또. 눈앞에서 직접 세본 건 아니니까. 워낙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이잖아. 주무관의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았다. 나도 모르게 허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입꼬리 한쪽이 실로 잡아당긴 듯이 치켜 올라갔다. 그게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폐에서 밖으로 계속해서 웃음을 올려보냈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미친 듯이 웃어댔다. 힐끔 쳐다보니 편의점의 유리창으로 붉은 빗줄기 하나가 들이치고 있었다. 더 이상 풍경에 새벽빛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에게 가라고 손짓하던 푸른 달도 비밀을 공유하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곳엔 너무나 밝은 진실 하나만이 떠올라 있을 뿐이었다. 아, 씨발. 나 이제 어떡하지? 끝. 여기까지 달 때문에 였습니다.